마르크, 자네 한국에서 성형이라도 좀 하고 왔나? 거긴 여자고 남자고 죄다 똑같이 생긴 로봇들만 사는 나라라며? 그 기괴한 인조 인간들 사이에서 2년이나 버틴 게 요하군. 파리기자클럽의 금요일 밤 제 귀국 환영회는 시작부터 한국을 향한 저열한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기자라는 자들은 K-팝이나 한국 영화가 세계를 휩쓰는 게 배 아픈 모양인지 사사건건 날을 세우더군요. 문화가 있으면 뭐해?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삭막한 공장 같은 나라인데 설마 그런 영혼 없는 나라의 영주권을 따겠다는 건 아니지?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그저 운 좋게 돈 좀 벌었을 뿐 품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신흥부자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한 선배는 와인을 들이키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잘 들어. 그건 수천 년 유럽이 쌓아올린 문명에 대한 신성모독이야. 마르크, 정신 차려. 고작 반세기 전까지 굶주렸던 나라가 우리 시스템을 흉내낸다고 해서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나? 그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것과 다를 바 없어. 영혼 없는 기계들이 찍어내는 그 편리함에 취해 조국의 품격을 잇다니 정말 구역질이 나는군.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눈부신 밤거리와 제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따뜻한 한국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분히 잔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여러분이 여유라고 부르는 이 지독한 불편함이 사실은 시스템의 붕괴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왜 그 나라를 그리워하다 못해 영주권까지 갈망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딱 일주일간 제 취재 수첩을 공유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품격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시죠.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르크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낄낄거리는 이 오만한 작자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나고 자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인 제가 고작 2년 살다 온 한국 때문에 세뇌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마르크, 솔직히 말해봐. 거기서 한국 여자들한테 홀린 거 아니야? 아니면 그쪽 정부에서 자네한테 훈장이라도 주기로 했나? 어떻게 프랑스 최고의 기자가 고작 빨리빨리밖에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우리 파리에 비비려고 들어? 정치부 선배인 루카스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다른 동료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나라. K-팝 아이돌들이 화려한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로봇처럼 춤을 추는 기괴한 나라일 뿐입니다. 루카스는 자기가 던진 농담이 만족스러운지 제 어깨를 툭 치며 낄낄거립니다. 그 손길에는 동양의 신흥 선진국을 향한 지독한 깔봄이 묻어납니다. 루카스 선배,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기괴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그 충격적인 상식부터 이야기해보죠. 선배님은 오늘 아침에 주문하신 그 빈티지 와인 오프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에 루카스가 어깨를 쓱 내밀며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배송센터에 있겠지? 아니면 배달기사가 우리 집 배를 둘렀는데 내가 없어서 다시 가져갔거나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엔 오지 않겠나? 그게 뭐 대수라고. 여긴 파리야, 마르크. 기다림은 미덕이지. 자네는 그새를 못 참고 안달복달하는 동양인이 다 됐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루카스는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지독한 지연과 불편함이 여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낡아 빠져서 국민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제가 어젯밤 사베시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우유와 달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을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오머시,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 물건들은 제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었죠. 기사는 제 단잠을 방해하지 않았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문만 열어 신선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자, 이게 로봇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지극한 배려입니까? 선배님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 오프너를 한국인은 단 몇 시간 만에 손에 줍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가족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삶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누가 진짜 여유를 누리는 걸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자리에 있던 경제부 기자 클로이가 끼어듭니다. 그녀는 마치 말도 안 되는 동화를 들었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세상에, 마르크, 그건 배달원들을 착취하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도 없는 노동 현장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문 앞에 그냥 둔다고? 지나가는 도둑들이 어서 가져가세요 하고 절이라도 하겠군. 자네 거짓말도 정도껏 해. 파리에서 문 앞에 택배를 둔다는 건 기부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잖아. 자네 집이 청와대라도 되는 거야? 어떻게 아무도 안 가져가? 거긴 거리에 거지가 없고 범죄자도 없는 유토피아라도 된다는 거야?
클로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파리에서는 택배 하나를 받기 위해 온종일 집에서 기사를 기다리거나 결국 물건이 오지 않아 며칠 뒤에 멀리 떨어진 픽업센터까지 직접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문 앞에 물건을 둔다? 그건 파리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안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착취라고요? 클로이, 한국의 배송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IT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기사들은 GPS와 최적화된 경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죠. 그들은 자신의 일로 시민들의 아침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둑? 제가 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문 앞에 둔 물건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수 몇 병부터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컴퓨터까지 한국인들은 남의 문 앞에 놓인 상자를 그저 배경처럼 지나칩니다. 심지어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카페 테이블 위에 최신형 노트북을 올려둔 채 화장실에 다녀와도 물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여러분이 로봇이라 비하하는 한국인들은 사실 타 있는 물건에 손대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육과 신뢰가 만든 정직의 문화이지 착취나 감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 반박에 테이블 위로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잔을 흔듭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지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도덕성? 아니지. 그건 사방에 깔린 감시 카메라 때문이야. 전 국민을 24시간 감시하는 그 숨막히는 통제사회 말이야. CCTV가 무서워서 못 가져가는 거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걸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아. 우리는 자유를 살아가니까 조금 잃어버리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는 거지. 자네면 지금 그 감시의 편리함에 중독된 거야. 마치 동물원 안의 사자가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편하다고 좋아하는 꼴이지. 저는 참아왔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켜온 유럽 우월주의라는 성벽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양심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빈곤한 상상력이 가여울 지경이었죠. 감시라고요? 선배님,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집니까? 파리 지하철에도 카메라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지갑은 털리고 배낭은 찢기고 있죠. 한국의 안전은 카메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면 절대 탐내지 않는다는 국민적 합의와 교육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봇 같은 한국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기적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이 파리의 유구한 건물들, 그 안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격의 화살을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칩으로 돌렸습니다. 일막의 문이 닫히기도 전에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와 클로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더 깊숙하고 치명적인 일상의 민낯을 드러내야 했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두 번째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게 한국인들이 로봇처럼 일만 한다고 조롱하셨죠?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소중히 여기는 품격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클로이, 자네 지난달에 관공서에 거주 확인서를 떼러갔을 때 얼마나 걸렸나? 클로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투덜거립니다. 말도 마. 온라인 예약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 겨우 시간 맞춰 갔더니 담당자가 점심시간이라고 기다리라더군. 결국 서류 한 장 손에 쥐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지. 하지만 그건 우리 프랑스의 철저한 행정 절차 때문이잖아. 보안이 중요하니까. 시스템이 꼼꼼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건 꼼꼼함이 아니라 무능과 태만이 뿐입니다. 보안? 아니요, 크로이. 그건 국민에 대한 지독한 폭력입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그런 서류쯤은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1분 만에 출력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동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 지문만 대면 끝이죠. 정부가 국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나라니까요. 자네가 서류 한 장 때문에 사흘을 허비할 때 한국인은 그 시간에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누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서류 한 장에 인생의 사흘을 저당 잡히는 게 과연 선진국의 품격입니까? 한국은 국가가 국민의 머슴이 되어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관료들이 왕노릇을 하는 곳에 살고 있고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됩니다. 루카스가 애써 반격하려 입을 엽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지. 우리처럼 느긋하게 인생을 즐길 줄 몰라서 그래. 서류 좀 늦게 나오면 어때?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기다리는 게 진정한 유럽의 낭만이지. 그 기다림 속에 철학이 있는 거야. 자네는 그런 깊이를 몰라. 낭만이라고요? 선배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선배님이 오늘 밤 갑자기 배가 뒤틀리게 아프다면요? 파리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 2주일, 길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죠. 그게 선배님이 말하는 낭만입니까? 통증을 견디며 달력을 넘기는 게? 아니면 응급실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10시간 동안 방치되는 게 철학입니까? 저는 지난달 파리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꽉 찼다는 말뿐이었죠. 응급실에 갔더니 대기실에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뒤섞여 지옥도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저는 8시간을 딱딱한 의자에서 버틴 끝에 겨우 의사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겪은 의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제 입술에 고정됩니다. 그들은 믿기 힘들다는 눈빛이었죠. 한국에서는 아침에 배가 아프면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내과에 그냥 걸어갑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접수하고 10분만 앉아있으면 전문의가 제 배를 짚어보며 진찰을 해주죠. 진료가 끝나면 건물 1층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딱 30분이면 끝납니다. 외국인인 저도 똑같은 혜택을 누렸죠. 제가 한국 영주권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믿음 말입니다. 당신들이 낭만을 논할 때 한국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더 선진국입니까? 이제 동료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파리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병원 예약 한 번 잡지 못해 민간요법으로 버티는 노인들과 서류 한 장에 하루를 날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말입니다. 저는 분위기를 몰아 더 자극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민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클로이가 문 앞에 택배를 도둑 맞을 거라고 했죠? 그건 당신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젊은 여자가 최신형 아이폰과 지갑,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더군요. 심지어 카페 문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한참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러다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 누구도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테이블 사람이 그 물건이 떨어질까봐 살짝 안쪽으로 밀어주기까지 하더군요. 이게 통제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인간에 대한 지극한 신뢰입니다.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 카페가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었겠지. 아니면 주변에 경찰이 있었거나. 자네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여자가 자네를 유혹하려고 연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루카스 선배. 평범한 대학가 카페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건 도덕성이 아니라 그냥 공기 같은 겁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워도 내 물건이 무사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 말입니다. 자, 파리의 테라스 카페를 보십시오.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는 순간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눈 깜짝할 새 사라지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 고작 내 가방 하나 지키지 못해 벌벌 떠는 자유입니까? 한국인들이 로봇이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결한 시민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낭만이라 우기는 그 불안이야말로 미개함의 증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파리 지하철역 입구의 유료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돈을 넣어야만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 그리고 그 앞을 서성이는 노숙인들의 비참한 모습. 이게 선진국 프랑스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돈으로 거래하고 그마저도 관리 안 된 오물천지죠.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나 꽃향기가 나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비데가 설치된 깨끗한 공간이 모두에게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화장실이 아닙니다. 길 위를 걷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게 배려하는 국가의 철학입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친다고요? 아니요. 한국은 국민의 삶에서 생기는 온갖 불편함이라는 흉터를 국가가 앞장서서 치료해주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와인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클로이는 차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 바로 밤 10시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루카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제가 보여준 서울의 영상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그들이 가장 미개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한국의 시스템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루카스 선배. 선배는 아까 한국인들이 로봇처럼 일만 한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사를 했을 때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고 주소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파리처럼 관공서 3곳을 돌고 한 달 동안 우편물을 기다렸을까요? 전화를 수십 통하고 담당자와 싸워야 했을까요? 범죄부 기자 클로이가 비웃듯 대답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렸겠지. 행정이라는 게 확인 절차가 필요한 법이잖아. 국가가 그렇게 허술하게 주소를 바꿔줄 리가 없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해. 저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딱 1분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끝났죠. 한국은 국민이 관공서를 찾아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바닥 안으로 직접 찾아가죠. 당신들이 낭만이라 부르는 그 느려 터진 행정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 1분 덕분에 나머지 23시간 59분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이게 과연 로봇의 삶입니까? 아니면 시간의 선물 받는 인간의 삶입니까? 우리는 지금 행정의 미로 속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식탁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더 자극적인 사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클로이, 자네 지난번에 치과 예약 잡으려다 포기했었지? 파리에서 전문의 한번 만나려면 반년은 기다려야 하니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아마 여러분에겐 마법처럼 들릴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랑니가 갑자기 부어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약도 없이 집 앞 상가에 있는 치과로 달려갔죠. 외국인인데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10분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 저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진료 의자에 앉아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잇몸을 소독하고 처방전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 단 30분입니다. 루카스가 소리칩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런 속도라면 진료가 부실할 게 뻔하잖아. 대충 보고 내보냈겠지. 그건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거야. 부실하다고요? 선배님, 한국의 의료 장비와 의사들의 실력은 이미 세계 정점입니다. 그들이 빠른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가 고통받는 시간을 1초라도 줄여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병원 복도에는 환자 중심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파리의 병원 문턱에는 절차 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죠. 자, 고통 속에 반년을 기다리는 파리 시민과 단 40분 만에 미소를 되찾는 서울 시민 중 누가 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픈 것도 예약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아픈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조롱하던 동료들의 얼굴에서 당혹감을 넘어선 공포를 읽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선진 유럽의 세계가 무너지는 공포였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국의 IT 인프라와 배려가 결합된 기적의 장면을 하나 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긴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겨울에는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초 단위로 알려주는 전광판이 모든 정류장에 있죠. 파리에서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마냥 기다리며 매연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노인과 아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조차 길 위에서 고통받지 않게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이걸 두고도 감정도 없는 로봇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인간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클로이가 입술을 깨물며 묻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세금일 텐데 한국인들은 불만이 없어?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건 포퓰리즘 아니야? 불만이요?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 세금이 내 삶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시스템을 국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국격은 성형수술로 만든 예쁜 얼굴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시스템을 혁신해온 그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가려는 겁니다. 이 차갑고 오만한 파리를 떠나서 말이죠. 당신들이 낭만이라 자부하는 이 게으름의 끝엔 쇠락만이 남겠지만 한국인들이 일궈낸 이 배려의 끝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로봇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천재들입니다. 제2갈의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롱하던 동료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리는 선진국의 지위가 얼마나 허망한 껍데기였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제가 보여줄 마지막 안전에 대한 증거뿐이었습니다. 정적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루카스는 입술을 달싹했지만 이미 논리에서 밀린 자의 궁색한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가장 치명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카스 선배,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어떻게 귀가하실 겁니까? 지하철? 아니면 택시?
아마 선배는 역 입구까지 가는 그 짧은 골목에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겠죠? 후드티를 눌러쓴 괴한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술 취한 무리가 시비를 걸지는 않을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는 게 선배의 일상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자유의 도시라 부르는 파리의 밤 풍경 아닙니까? 저는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서울의 밤거리 영상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 속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여대생들, 이어폰을 낀 채 조깅을 하는 청년, 그리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 느슨하게 걸치고 유유히 골목을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잘 보십시오. 이게 당신들이 통제된 로봇들의 나라라고 비웃던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새벽 울시, 파리였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서울에서는 숨쉬듯 평범한 일상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밤늦게 퇴근해도 친구와 술 한잔을 하고 돌아가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촘촘히 밝혀진 가로등과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이 그들의 안심 귀갓길을 지켜주니까요. 자, 루카스 선배. 선배의 딸이 새벽 2시에 파리 시내를 혼자 걷겠다고 하면 선배는 우리 프랑스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다녀오렴 하고 흔쾌히 보내주실 건가요? 아니죠. 선배는 아마 사색이 되어 말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는 조심해서 들어와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루카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차마 그렇다고 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본인조차 밤이면 집문을 세 겹으로 걸어 잠그는 게 이곳의 현실이니까요. 한국이 로봇 같다고요? 아니요. 한국은 밤이라는 시간을 국민에게 돌려준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밤 맛없이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불을 끄며 어둠 속에 숨어들 때 한국인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채웁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인생을 논하죠. 그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낭만적인 밤은 사실 국가의 무책임이 낳은 방치된 공포일 뿐이고 한국의 밝은 밤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경제부 기자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마르크, 그건 한국인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거 아니야?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건 노동의 고통 아닐까? 그건 삶의 질이 낮은 거잖아.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게 어떻게 선진국이야? 저는 클로이를 빤히 쳐다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클로이, 삶의 질이란 건 말이야. 내가 아플 때 즉시 치료받고 내 물건을 도둑맞지 않으며 밤늦게 혼자 걸어도 목숨을 걱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서류 한 장 떼려고 사흘을 버리고 택배 하나 받으려고 집을 지키며 밤길이 무서워 조기 귀가하는 우리 프랑스 기자의 삶이 정말 질 높은 삶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지금 전통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썩어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한국은 그 감옥의 벽을 허물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편리함과 안전을 시스템으로 구축해냈어. 그들의 시간을 벌었고 안전을 얻었으며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사는 세상이야. 저는 이제 쐐기를 박듯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성령의 나라라고 조롱했죠. 맞습니다. 한국은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친 건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불합리한 관습을 고치고 느려터진 행정을 고치고 불안한 치안을 고쳐서 마침내 기적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인 향기에 취해 과거의 영광을 씹어돌릴 때 한국인들은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대한 약속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파리의 이 지독한 불편함을 감성이라 포장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로봇처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신처럼 대접해주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국 영주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목표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선배, 오늘 술값은 제가 내죠? 선배가 자랑하는 그 유럽의 여유로 계산대까지 걸어가시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크로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려.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소중한 물건이라면 내일 하루는 집에 꼬박 붙어 있어야 할 거야. 자, 이제 누가 진짜 로봇이고 누가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일 아침 제 기사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이제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파리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켜져 있고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는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끈을 세게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건 서울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꼈던 온전한 자유였다는 것을요. 누가 가져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프면 바로 의사를 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주는 그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영주권 신청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조만간 저 오만한 동료들도 결국 제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가치도 인간답게 살 권리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오늘 마르크 기자가 전해준 파리에서의 생생한 투쟁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습니까?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파리의 엘리트 기자들조차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궈낸 대한민국의 평범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서 때때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새벽같이 달려와 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가는 택배기사님의 성실함. 카페 테이블 위의 가방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밤낮 없이 문을 열어두는 동네 병원의 따뜻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폐허였던 시절부터 허리가 휘도록이라며 자식들을 키워내시고 정직과 예의를 가문의 법도로 삼아오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꽃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뼈를 묻고 싶다며 영주권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깊고 따뜻한 인간에 대한 예의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긴 왜 다 훔쳐가? 라며 절규하는 서구인들의 모습 뒤로 한국이 천국이었다며 눈물 짓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24시간의 안전, 1분의 행정, 당일의 진료는 사실 전 세계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르크 기자의 사연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켜온 그 정직과 신뢰의 가치가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국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 가득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행복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울림을 널리 나눠주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 밤도 한국의 환한 불빛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